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빌트마인, 티커로는 BMNR이죠. 이 회사하고 또 워낙 유명한 ARK 인베스트, 캐시우드가 이끄는 곳이죠. 이 IRK가 BMNR에 투자하는 배경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주식 하나 얘기가 아니라 요즘 워낙 뜨거운 암호화폐 시장, 특히 이더리움이랑 관련이 깊고요. 또 기업들이 어떤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거시경제적인 맥락까지도 좀 짚어볼 부분이 많은 주제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BMNR이라는 회사의 그 이더리움 대리자, 영어로는 is a proxy라고 하던데 이 전략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ARK 인베스트는 최근에 BMNR 주가가 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매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어떤 점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해 보이지만 흥미로운 내용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선 비트마인, 이 BMNR이라는 회사의 정체부터 좀 명확히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기술 회사랑은 좀 결이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BMNR은 뭐랄까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 회사의 핵심 전략은 자기 자신을 이더리움의 가치를 대변하는 상장 주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 이더리움의 가치를 대변한다. 그래서 이더리움 프록시라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혹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이라는 회사 기억하시죠? 비트코인을 엄청 사들여서 유명해진. 네, 바로 그겁니다. MSTR이 비트코인을 자기 회사 핵심 자산으로 삼았던 것처럼 BMNR은 이더리움, ETH를 대상으로 거의 똑같은 전력을 구사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아하, 그럼 이제 MSTR의 이더리움 버전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BMNR은 단순히 이더리움을 사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걸 넘어서요. 이걸 기업의 핵심 재무 예비 자산, 그러니까 Treasury Reserve Asset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재무 예비 자산이요? 네. 제공된 자료를 보면 현재 보유량이 약 331만 ETH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시세로 따지면 미화로 11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이 정도면 전 세계 기본 투자자 중에서도 거의 뭐 최대 수준의 이더리움 보유 기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331만 ETH, 11억 달러 이상이요? 정말 상상 이상의 규모인데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BMNR 주식을 사면 내가 직접 이더리움을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일반 투자자가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하고 뭐 개인 지갑 만들어서 관리하고 또 해킹 위험이나 규제 같은 거 신경 쓰려면 사실 좀 번거롭잖아요. 그쵸. 복잡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BMNR 주식을 하면 그런 번거로움이나 불확실성 없이 그냥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더리움의 가치 변동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종의 편리한 통로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에 투자하고는 싶은데 직접 코인 거래는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BMNR은 한 발 더 나아가는데요. 이 보유한 이더리움을 단순 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금고, 영어로는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라고 부르면서 기업 가치의 어떤 근간으로 삼으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금고, 그냥 보유하는 거랑은 좀 다른 뉘앙스 같은데요? 네, 뭐랄까 단순 투자를 넘어서 이걸 우리 회사의 핵심 정체성이자 미래 가치의 원천으로 삼겠다. 뭐 이런 선언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11억 달러 넘는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데 이걸 단순히 그냥 가격 오르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점이 또 흥미롭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중 수익 구조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BMRR은 보유한 이더리움을 그냥 금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DeFi, 즉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을 이용하는 겁니다. 보유한 이더리움 중에서 상당 부분을 이더리움 네트워크 운영, 뭐 검증 작업 같은데 참여시키는 스테이킹이라는 방식으로 예치를 해요. 아, 스테이킹이요?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네. 그렇게 스테이킹을 하면 그 대가로 추가적인 이더리움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데 이게 연간 수익률로 따지면 대략 8%에서 10% 수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이자를 받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80%면 상당히 높은데요?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 좋은 건데 거기에 추가로 연 10% 가까운 이자 수익까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자체의 가격 상승 가능성에 더해서 스테이킹을 통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까지 확보하는 말 그대로 이중 수익 구조를 구축한 셈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BMNR이라는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단순 홀딩 컴퍼니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BMNR은 단순한 이더리움 보유 회사를 넘어서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굴려서 수익을 창출하는 일종의 디지털 자산 운용사 같은 성격까지 띠게 되는 거죠. 디지털 자산 운용사라. 네.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 가치 평가 방식, 예를 들어 매출이나 이익 같은 지표만으로는 이 회사의 가치를 온전히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그 스테이킹으로 얻는 수익은 어디에 쓰이나요? 그 수익은 기업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재원으로 해서 이더리움을 추가로 더 매입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기초 체력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데 기여를 하는 겁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이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다는 건 상당한 강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종의 전략적인 완충 장치 혹은 성장 동력 확보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버틸 힘을 주고 좋을 때는 더 공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요. 네, 안정적인 현금 흐름까지 고려한 전략이라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 BMNR의 야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장기적으로 총 이더리움 공급량의 5%를 확보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총 공급량의 5%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상상이 잘 안 가는데. 현재 이더리움의 총 공급량이 대략 한 1억 2천만 개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5%면 약 600만 ETH에 달합니다. 600만 ETH요. 지금 보유량이 331만 개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보유량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죠. 이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보유량을 늘리는 것 이상의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시장에 풀려있는 이더리움의 상당 부분을 이 회사가 흡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잠재적으로 이더리움의 희소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유통 물량을 줄여서 가치를 높인다. 네. 그리고 둘째로 더 중요한 건데요. 이 정도 규모의 ETH를 보유하고 또 이걸 스테이킹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 운영이나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버넌스, 즉 의사결정 과정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영향력이요? 네. 말 그대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핵심 플레이어, 아주 중요한 행위자가 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단순히 투자자를 넘어서 생태계 자체에 영향력을 미치겠다. 정말 담대한 목표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5% 목표 설정 자체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는 이더리움의 미래 가치를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 투자를 넘어서 이 생태계의 중심축이 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럼 이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투자자들에게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겠네요.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이더리움을 꾸준히 매집해 나가는 모습 자체가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600만 ETH 확보와 생태계 내에서의 영향력, 정말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네요. 자, 이렇게 야심찬 비전을 가진 회사라면 당연히 혁신적인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캐시우드의 ARK 인베스트 이야기를 좀 해보죠. ARK가 BNN에 투자를 했다는 사실 자체도 흥미롭지만 특히 그 시점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BNR의 주가가 한 달 동안 무려 35%나 급락했을 때 오히려 ARK는 약 9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단 번이죠? 네, 맞습니다. 시장의 일반적인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움직인 거죠. 그렇죠. 보통 저렇게 주가가 급락하면 손절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관망을 할 텐데 오히려 공격적으로 더 샀다는 거잖아요. 이 결정 뒤에는 도대체 어떤 계산이 숨어 있었을까요? ARK는 뭘 본 걸까요? 네, ARK의 이번 결정은 몇 가지 측면에서 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ARK가 BNNR이라는 개별 기업 자체보다는 이 회사가 대변하는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BNNR을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수단으로 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ARK가 BMNR에처럼 투자할 때 이걸 이더리움 프록시에 대한 신뢰의 투표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이게 딱 그 맥락입니다. 캐시 우드는 계속해서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특히 기관들의 채택이 늘어날 거라는 점을 강조해 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BMNR은 ARK의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투자처 중 하나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더리움의 미래를 보고 BMNR을 그 통로로 선택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ARK 인베스트의 아주 전형적인 투자 스타일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겁니다. 바로 역발상 투자, 영어로는 contrarian investment라고 하죠. 역발상 투자요? 남들과 반대로 간다는 거죠? 네. 시장이 공포에 빠져서 투매가 나올 때, 혹은 단기적인 악재로 주가가 급락할 때 오히려 이걸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전략입니다. ARK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나 시장의 노이즈에 흔들리기보다는 자신들이 직접 수행한 리서치와 분석에 기반한 장기적인 가치와 비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럼 이번 30% 하락도 ARK 입장에서는 펀더멘털은 변한 게 없는데 시장이 과민 반응해서 가격만 싸졌네? 그럼 더 사야지.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BMNR의 근본 가치, 즉 이 회사가 보유한 막대한 이더리움의 가치, 그리고 스테이킹을 통해 창출하는 안정적인 수익, 여기에 더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같은 것들이 단기적인 주가 하락으로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결정할 수 있었던 거죠.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보다는 장기적인 신호에 집중했다. ARK다운 결정이네요. 그런데 이번 매수가 단순히 한 펀드가 아니라 여러 ETF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네. 그 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추가 매수는 ARK의 대표적인 ETF 3개, 즉 ARKK, 혁신 ETF, ARW, 차세대 인터넷 ETF, 그리고 ARKF, 핀테크 혁신 ETF를 통해서 분산되어 이루어졌습니다. ARKK, ARKW, ARKF 이 세 가지 ETF에 모두 BMNR을 담았다는 거네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건 BMNR이라는 회사 하나가 ARK가 주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미래 성장 테마에 동시에 부합한다고 평가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테마에 동시에 부합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ARKK는 파괴적 혁신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BMNR의 이런 디지털 자산 금고 모델 자체가 기존 기업과는 다른 혁신적인 시도라고 본 거죠. 또 ARW는 차세대 인터넷, 즉 웹3 같은 분야에 투자하는데 이더리움이 바로 그 웹3의 핵심 기반 기술 중 하나니까요. 그리고 ARKF는 핀테크 혁신 ETF인데 BMNR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스테이킹 수익을 얻고 이걸 일종의 자산 운용처럼 하는 모델이 새로운 금융의 형태라고 본 겁니다. 와, 그러니까 BMNR이라는 회사 하나가 혁신 모델, 차세대 인터넷 기반, 그리고 새로운 금융이라는 세 가지 테마에 다 걸쳐 있다고 ARK는 판단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ARK는 BMNR을 단순히 이더리움 대리자라는 한 가지 측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 기술과 금융이 서로 융합되고 발전하는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면적인 잠재력을 가진 혁신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ARK가 BMNR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 같은데요. 단순히 한 바구니가 아니라 여러 바구니에 그것도 핵심 바구니들에 나눠 담았다는 거니까요. 네. ARK의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관점에서 보면 BMNR은 여러 가지 미래 유망 트렌드를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RK의 시각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BMNR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좀 더 살펴보죠. 아까 레버리지 효과라는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BMNR 주가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의 움직임과 같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이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이더리움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가격이 1% 상승했을 때 BMNR 주가는 단순히 1%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시장의 기대감, 예를 들면 앞으로 이더리움을 더 많이 살 거라는 기대나 아니면 스테이킹 수익이 더 늘어날 거라는 기대 같은 것들이 더해지는 거죠. 아, 그런 기대감이 프리미엄처럼 붙는 거군요. 네, 거기에 더해서 피터 틸이나 톰 리 같은 아주 유명한 투자자들이 BMNR에 투자했다는 소식, 혹은 이번처럼 ARK 같은 대형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했다는 뉴스 자체가 또 투자 심리를 자극해서 주가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률보다 더 높은 주가 상승률, 예를 들어 1.5%나 2%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지렛대처럼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더 크게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물론 이 레버리지 효과는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할 때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그 점은 유의하겠네요. 하지만 기회 요인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 앞으로 이더리움의 가치가 정말 크게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BMNR 주가는 그 이더리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높은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안겨줄 잠재력이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이 BMNR 투자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BMNR이라는 회사의 독특한 전략과 시장의 기대감이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시너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상승률 이상의 수익 가능성이라 확실히 쏠깃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항상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이런 높은 잠재 수익률 뒤에는 그만큼의 위험 부담도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리스크 요인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매력적인 기회가 있다고 해도 결국 이 회사의 가치가 이더리움 가격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에 너무 크게 좌우되는 구조는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본질적이고 또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극심한 변동성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BMNR의 기업 가치는 사실상 이더리움 시세에 거의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게 핵심이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흔들리거나 특히 이더리움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이 오면 BMNR 주가 역시 속수무책으로 큰 폭의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BMNR의 주가 차트를 보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정도의 변동성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인지 이걸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투자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동성, 이게 첫 번째 리스크군요. 또 다른 건 없을까요?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리스크는 주주가치 희석의 가능성입니다. 아까 BMNR의 목표가 총 이더리움 공급량의 5%, 즉 600만 ETH를 확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엄청난 목표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연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유한 331만 ETH에서 600만 ETH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참 더 사야 하거든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글쎄요, 수액을 내서 사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거나 해야겠죠. 네. 그런데 스테이킹 수익만으로는 그 막대한 자금을 다 충당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즉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합니다. 아, 주식을 더 찍어낸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되면 회사가 보유한 이더리움은 늘어나서 전체적인 기업 가치, 즉 파이 자체는 커질 수 있겠지만 발행된 총 주식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 한 주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희석, 다일루션이라고 하죠. 내 몫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 점도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리스크입니다. 회사는 커지는데 내 지분 가치는 희석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네요. 마지막으로 또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아직 이 회사가 전통적인 회계 기준상으로는 수익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스테이킹을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는 있지만 그 규모가 아직은 대규모 이더리움 매입 비용이나 운영 비용 등을 다 감당하고 안정적인 순이익을 기록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아직은 덕자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 기업들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 모델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증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만 기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정리해보면 극심한 변동성, 유상증자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 우려, 그리고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수익성,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주요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회 요인만큼이나 리스크 요인도 상당히 명확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와 위험이 정말 극명하게 공존하는 투자 대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저희가 BMNR이라는 회사의 아주 독특한 이더리움 프록시 전략부터 시작해서 ARK 인베스트가 왜 하락장에서도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이 투자에 따르는 기회와 위험 요인들까지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사례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모든 분석들을 종합해 볼 때 이 BMNR과 ARK의 이야기가 오늘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궁극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떤 시사점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ARK 인베스트가 BMNR의 지분을 특히 가격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더 늘렸다는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특정 기업 하나에 대한 투자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이더리움이라는 디지털 자산이 점차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되어가는 그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ARK가 아주 강하게 베팅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아, 이더리움의 제도권 편입 가속화에 대한 베팅이다. 네. BMNR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라는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낯설고 다루기 어려운 디지털 원자재를 가져다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익숙한 투자자들이 훨씬 더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주식이라는 금융 상품 형태로 가공해낸 일종의 금융 혁신의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원자재를 가공해서 금융상품으로 만들었다. 비유가 재미있네요. 네. 그런 혁신적인 시도를 ARK가 높이 평가했고 특히 최근 주가가 급락했을 때 보인 ARK의 추가 매수 결정은 단기적인 시장의 잡음이나 가격 변동 같은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이더리움 생태계 자체가 가진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라는 그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ARK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노이즈 너머에 장기적인 본질에 집중하겠다. 네. 그리고 이런 ARK의 움직임은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ARK가 저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투자한다고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될 테니까요. 그렇겠네요. 일종의 선도 효과 같은 게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BMNR과 ARK의 사례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이 더 이상 어떤 변방의 투기적인 대상이 아니라 기업들의 핵심적인 자산이자 미래 성장 전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BMNR과 유사한 모델들이 얼마나 더 많이 등장하고 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는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 라는 관점 아주 인상 깊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만약 앞으로 BMNR처럼 특정 디지털 자산을 회사의 핵심 자산으로 삼는 기업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새로운 유형의 기업들의 가치를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익, PER, PBR 같은 전통적인 지표들만으로는 이런 기업들의 본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확실히 기존 잣대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앞으로는 그 회사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의 총 가치라든지 아니면 그 자산을 활용해서 네트워크 생태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스테이킹 참여율이나 거버넌스 영향력 같은 것들이죠. 이런 새로운 지표들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 분석을 마무리하는 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정보 제공과 분석을 위한 것이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은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모든 투자는 항상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 본인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